네, 안녕하십니까. SK실더스에서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박상준 수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 저희 주제는 제가 여러 가지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그 이후에 어떤 보안 사고라든가 위험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좀 대응을 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를 이 자리에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간략 소개는 앞서 다시 드리긴 했지만은, 제가 해왔던 여러 가지 컨설팅 사업들을 보게 되면 금융 쪽, 그리고 그 이외에 대부분의 것들은 SK그룹사 쪽의 사업들을 좀 많이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좀 했던 그 사례들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콘텐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아무래도 어떤 관리 체계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정보보호 인증에 관련된 얘기를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관리 체계를 세웠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리 체계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위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베스트 케이스를 같이 한번 공유 드려보고, 이에 대해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 올해 발표된 상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인데,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여러 트레디셔널하게 굉장히 좀 기존의 취약점들에 대한 공격이 좀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48.2% 정도는 서버 해킹, 여러 가지 취약점 공격을 통해서 서버의 정보 혹은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에 맞물려 갖고 최근 또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좀 증가를 했는데, 디도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격들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미루어 볼 때 기본적으로 위험에 대한 대응들이, 어떤 기술적인 대응들이 좀 많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체적인 대응 방안, 이걸 바꿔 말하면 관리 체계 상에서 정보 보안 관리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다 수립해서 그 운영을 하고 계시긴 한데, 이에 대한 어떤 표준화된 방안으로 좀 구성해서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표를 살짝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정보보안 쪽에 투자했던 그 비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체계를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보면은 기업들은 한 3억 이하에서 좀 많이 좀 보안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투자를 안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일 수 있겠죠. 이 해당되는 기준은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탈 자료 기준으로 저희가 한 600여 개를 좀 대상을 한 건데, 이 중에 약 상위 한 20-30%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9억 이상으로 좀 많이 좀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의 비중이 기본적인 관리 체계는 인증에 맞춘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에 맞춘 구조를 갖고 여러 가지 위협들을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뭐냐라는 걸 좀 약간 사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조직의 주요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 절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기업이 어떤 위험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들, 담당자들이 뭔가 처리를 해야 될 절차들이 다 이렇게 마련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해당되는 인증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조직 및 인력, 그리고 장소, 정보 시스템, 여러 가지 보호의 대상들이 여러 가지 나열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표준화된 인증 심사 제도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망법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으로 되어 있는 ISMS 혹은 ISMP 인증이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맞물려 갖고 해외 인증으로는 가장 표준으로 좀 적용되어 있는 것들을 본다라면은 ISO 27001 인증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좀 해외 인증들이 요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TISAX 인증도 예를 들 수 있고, PCI DSS,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된 27017 인증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ISO 체계상에서 파생된 인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증을 요구하는 회사들은 왜 어떻게 보면 인증을 획득을 하려고 할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경험적으로 한 2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체계가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지 대외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체계가 과연 이게 표준에 맞게 되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으로 해서 인증을 획득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대외적으로는 티삭스 인증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증을 따라라고 하는 어떤 맨더토리로 해서 요청을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인증을 획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인증에 대한 체계를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국내 인증도 있긴 하지만 국제 표준으로 된 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O 27001 체계 쪽에서 이거는 2013 버전으로 되어 있는 표준 규격입니다. 기본적으로 14개 관리 영역 그리고 114개 통제 항목으로 되어 있는 뭐 체크리스트 형태인데, 실제로는 체크리스트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이걸 해야 된다 라는 어떤 투두의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지만은, 여기서 좀 약간 인사이트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관리 체계라는 건 결국은 담당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들, 그거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고, 그 정의에 대한 체계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핵심은 PDCA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계획을 세우고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제대로 정말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앞서 나온 사이클들이 이 이후에 뭔가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액트를 추구를 하는 거, 이게 일반적으로 PDCA 사이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ISO 27001 인증 혹은 다른 인증에서도 보통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단순히 체크리스트에 대한 OX를 체크하는 거라기보다 위협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하는 것, 그것을 판단하는 게 인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012 버전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이면 좀 종료가 됩니다. 앞으로 2022 규격으로 2015년 10월부터 새로 적용되는데, 변화된 사항 살짝 설명을 드리면은, 앞서 14개 뭐 114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라고 한다면은 좀 컴팩트화 됐습니다. 4개 관리 영역, 93개 통제 항목으로 좀 줄어들었고, 신규 추가 항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무래도 트렌드죠. 기존 뭐 IDC 센터로 운영이 됐었다고 한다면은 뭐 클라우드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강화가 됐고, 이걸 미루어 봤을 때 굉장히 컴팩트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다. 그리고 이 해당되는 체크리스트 항목들 중에서 요구되는 내용들 중에 보게 되면은, 뭔가 앞서 설명드린 PDCA 사이클상에서 담당자가 해야 되는 업무들을 뭔가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자동화에 대한 요구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장비에 대한 도입을 통해서 뭔가 많이 좀 자동화시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는 게 2022 버전에서 바뀐 ISO 인증 체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해당되는 인증을 일반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 마찬가지겠지만 뭐 도큐멘트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이 신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산출물들을 저희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산출물을 좀 예를 들어 본다라면은 적용성 보고서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적용성 보고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통제 항목 기준으로 해당되는 기업이 얼마만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적시해 놓은 그런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위험 분석 평가 보고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문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증심사 준비할 때 위험 분석 평가를 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위험 분석 평가, 뭐 단어 그 자체로 이해가 되시긴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신규 위협이든 기존에 있던 위협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회사,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고 이게 지금 당장 이행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갖고 위험 수용 수준이라는 걸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어떤 카운팅되는 정량화시키는 숫자로 표현을 하죠. 정량화된 숫자로 표현해서 일정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는 회사는 바로 해당되는 위협을 대응을 해야 된다. 혹은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위협은 있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 발현되지 않은 위협이다라고 한다면은 위험 수용 형태 혹은 당장 이행하지 않는 형태로 좀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표를 만든다라는 것은 위험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전략적인 그 사항들을 고려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이후에 인증 수검에 대한 것들도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문서심사 그리고 본심사가 있습니다. 문서심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문서들을 작성해서 이 심사기관 쪽으로 넘겨서 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고, 그 이후에 본심사 평가 같은 경우는 보통 ISO 7001 혹은 ISMS 거의 다 일주일 정도 본심사위원들이 나와서 저희가 제출한 문서와 그리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황들을 보고 비교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지적사항들이 있는지, 지적사항에서 단순히 지적사항만을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해당되는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그 해당되는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점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부적합 사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부적합 이상의 결함 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인증을 획득을 합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인증 심사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만약에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은 어떤 기본적인 관리 체계, 정보보안 관리 체계가 완성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컨설턴트다 보니까 다시 또 고민을 하게 되죠. 이게 이 체계가 내가 있는 이 회사에서 보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완벽한 상태가 맞나? 그 다음은 뭘까? 새로운 위협이 있을 때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는 보안 인증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하나 목표를 수립했어. 이행을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실제로는 인증 후에 굉장히 많은 일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인증 획득 그 이후에 실제 기대치는 대부분 보게 되면 담당자가 요구하는 것들은 뭐 보안 관련한 거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까 PDCA 사이클을 설명을 드렸었죠. 어떤 doing 그리고 체크 뭔가 이행하고 그 이후에 잘 했는지 관리하고 하는 어떤 절차상에서 업무들이 굉장히 과중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중된 업무가 기존에는 어떤 솔루션으로 하기보다는 뭐 종이로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 작은 기업 것들 같은 경우 그렇게 하겠죠. 작은 기업들 같은 뭐 종이로 관리한다는 그런 현상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안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는 현상을 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받게 되면은 어떤 좀 요구 사항들을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가라고 좀 자만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인증 받고 나시는. 근데 실제로는 체계 수립되고 표준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의미는 즉 어떤 보안 위협을 인지하고 이제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출발선상에 섰다는 의미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회사 직장인들한테 가장 좀 무서운 거긴 한데 대표이사님들이 보통 말씀을 하시죠. 자 이제 인증도 획득했으니 이제 잘할 거야. 기대치도 점점 증가하는데 그 기대치에 맞추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것을 담당자 입장에서 많은 고민으로 좀 해소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그 넥스트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앞서 설명드렸던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했을 때 간략하게 저희가 예시를 드린 건 어떤 솔루션의 도입이라는 걸로 간단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솔루션 도입하고 하면은 이런 위험이 해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뭐 키사에서 발표했던 서티 및 보안 솔루션 구축 및 운영 가이드라고 해서 어떤 보안 그 단계적으로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 있을 때 순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준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고 실제는 해당되는 솔루션이 도입이 됐을 때 해당되는 기업에서 얼마만큼 잘 운영하고 그걸 효과적으로 결과를 내느냐가 어떻게 보면 저희 컨설턴트나 아니면 고객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보여드리고 싶은 케이스는 사실 여기서 밑줄 쳐는 소스코드 분석 도구 그리고 취약점 진단 시스템 약간 좀 자동화해서 취약점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보안관리 체계 내에서 PDCA 사이클로 올라가는 그 보안관리 체계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케이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기업을 뭐 이름을 오픈하진 못하겠지만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약 100여 개 내외 서비스가 있고 추가적으로 약 한 몇천 개 단위의 서버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약점을 최초에 점검했을 때 굉장히 많은 취약점, 몇만 개의 취약점이 나왔어요. 담당자 입장에서 이 정도의 숫자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PDCA 사이클로 해서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답이 안 나오죠. 이거에 대한 해결을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뭐 사실 뭐 인력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면 되긴 하겠지만 뭐 그것도 지금 모자란 상황이고 하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저희가 좀 세워놓은 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차피 인증을 받았으니 PDCA 사이클 상에서 움직이는 체계에서 돌아가도록 하고 두 가지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체계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아까 설명드렸던 업무 부하가 너무 높아지니 업무 부하를 어떤 식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로 한번 접근을 했고 두 번째 결국은 우리가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거는 위험에 대한 감소를 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DCA 사이클상에서 움직이는 그리고 업무 부하를 감소, 담당자가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위험에 대한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계획들을 잡고 이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솔루션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 체계를 만들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했고 중점 목표 및 계획으로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좀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또 돌발 사항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서비스들은 어떻게 보면 IT에 관련된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당 업무자, 그 연관되는 업무자들이 또 여럿이 발생하게 돼요. 단순하게 어떤 솔루션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어떤 RNR들이 연결된 여러 부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서들과의 어떤 조율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되게 좀 중요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DCA 사이클상에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 전략적으로 업무부하 감소와 위험 감소를 하면서 각각의 세부적인 태스크들이 좀 순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뭐 스테이지를 좀 나눴습니다. 최종적으로 스테이지 3단계까지 있는데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로 해서 되도록이면 이것들이 자동화되면서 PDCA 사이클상에서 담당자 업무 감소되는 형태로 좀 구성을 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IT 쪽의 요구사항들은 IT도 자체에 플로어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또 트렌드가 대부분 CI/CD에서 자동화 배포 솔루션들을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컨티뉴어스로 하게 굉장히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보안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고요. 이에 맞춰서 기술적 진단 자동화, 이거 첫 번째 단계로서 개발 절차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진단 절차에 대한 것들이 이 안에 좀 녹아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완전 자동화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동화는 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취약점 진단팀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대응을 할 수 있고 대응하는 방법들도 좀 많이 좀 자동화시키려고 했지만은 이 넥스트 스테이지로 해서 저희가 좀 넘어갔고 그 스테이지 2에서는 취약점 발생 최소화 및 보안 업무 내재화, 보안 업무 내재화라는 말을 쓴 거는 이 자동화된 어떤 관리 체계상에서 어떤 태스크 그 절차들이 각각의 업무자들이 인식하고 이걸 꼭 해야만 된다라고 인식을 하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는 뭐 전체 소스 코드에서 어떤 취약점 진단이 다 1년 뭐 1회 이상 진단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해당되는 소스 코드가 기존에는 보안팀 쪽에서 뭐가 안 돼서 서비스를 배포를 못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저희도 또 수그러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게 안 되도록 배포 전에 반드시 해당되는 취약점이 다 이행되도록 해치되도록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진단 및 소스 코드와 진단 체계가 완전히 자동화돼서 담당자들이 취약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이전엔 저희가 또 고민했던 부분은 취약점은 저희가 점검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그 나온 걸 어떻게 빨리 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행률에 대한 것도 되게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행률도 많이 좀 진행되도록 그걸 내재화시켜서 자동화되도록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IT 쪽의 담당자들의 어떤 R&R 쪽에서도 저희가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좀 체계를 세워서 최종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당되는 이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단순히 몇 개월 내에 이루어진 건 사실 아닙니다.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4년에서 5년 정도 저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노력을 했었고요. 이 말은 단순히 솔루션을 운영하고 저희도 운영하는 걸로 가면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R&R을 굉장히 조절을 해야 되고 담당자들의 어떤 요구사항들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간이 좀 오래 걸렸고 최종적으로 첫 해에는 약 5만여 개의 취약점들이 최종적으로 4년 뒤에 23년도에는 약 400여 개 굉장히 낮은 수준 1% 정도만 발견되도록 저희가 좀 관리를 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담당자들도 해당되는 취약점들에 대한 내재화돼서 바로 진행해야 하고 이행해야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맞춰졌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넥스트로 이제 또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IT 서비스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기존에는 뭐 웹 서버 기반으로 되는 어떤 그 취약점들이었다고 한다라면은 이 이후에는 뭐 웹아스 같은 게 뭐 경량화 컨테이너라든가 아니면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아가는 것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픈 소스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것들 이것도 좀 자동화를 이제 스테이지 3에서 준비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좀 기본적인 거는 업무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 자동화시키는 것들에 대한 것은 중점적으로 잡았고요. 저희가 이 컨설팅을 할 때 약간 철학적인 저희가 어떤 솔루션 해결책을 대응해서 말씀드릴 때 하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밸런스가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밸런스는 보안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들이 많아지면은 사실 업무가 힘들어지죠. 반대로 보안이 너무 낮다라고 하면은 업무는 편하지만은 보안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좀 맞추는 것을 되게 좀 중점적으로 해서 해당되는 이 결과들을 좀 나타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인 인증 체계를 수립하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보안 인증 체계는 어떻게 보면 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들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계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거를
고객에 맞춰갖고 고객의 상황에 맞춰갖고 그것들을 최대한 잘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5년간 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코스트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린 코스트는 단지 돈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노력과 비용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지금 보안 투자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해외는 약 22%만 미국은 한 23% 그리고 영국은 한 20% 정도의 보안에 대한 투자를 많이 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실제로 아까 공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국내가 약 9% 정도의 보안 투자를 하고 계세요. 아까 처음에 표에서 나왔듯이 3억 이하 언더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평균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실제 공시상에서는 평균이 3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600여 개 기업 중에서 상위 한 60에서 70개 기업이 워낙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균의 눈가림이 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안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좀 안 하시는 성향이 좀 강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예시로 드렸던 회사를 좀 설명드리면은 보안 투자 비율이 실제로는 여기는 약 15% 이상을 투자를 하고 계세요. 비용으로 따졌을 때 연간 70억 원 이상을 그 이상도 사실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보안 전담 인력도 약 뭐 외부 인력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26명 정도를 이제 좀 운영을 하고 계시고 전담 인력의 비율이 약 IT 기준으로 해서 한 10% 정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죠. 이걸 설명드린 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체계든 뭐든 수립하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점들이 자동으로 해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컨설팅을 해오면서 뭐 좀 소회를 말씀드리면은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서는 매직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단한 노력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치하기 위한 기업들의 여러 가지 투자가 병행됐을 때 위험에 대한 관리가 좀 강화되고 어떤 사고들이 발생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베스트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